뉴욕과 뉴저지를 강타한 폭풍으로 인명피해와 정전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뉴욕시 공공수영장이 오늘 일제히 개장합니다. 브루클린 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MTA가 교통 혼잡세 연기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풍우가 뉴욕과 뉴저지 일대를 강타해 나무가 집과 차 위로 쓰러지고 한 남성이 나무에 맞아 사망하는 등 곳곳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어제 뉴욕과 뉴저지 전역에 폭풍우가 몰아치며 인명과 시설물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뉴저지 이스트 오렌지에서 어제 오후 8시경 한 남성의 뒷마당에 나무가 쓰러지며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뉴저지 파크리지에서도 자택 위로 나무가 쓰러져 한 여성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오후 11시 40분경 뉴저지 마운틴사이드에서도 또 다른 나무가 집 위로 쓰러졌습니다. 퀸즈 포트 투튼에서는 69세 남성과 70세 여성 등 3명이 타고 있던 차량 위로 나무가 쓰러져 3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퀸즈빌리지에서는 한 나무가 벼락을 맞아 반으로 갈라졌으며 갈라진 나무가 전선 위로 쓰러지며 해당 지역은 정전을 경험했습니다. 목요일 오전까지 뉴저지에서 5만 명 이상이 전력 공급 부족에 시달렸으며 뉴욕에서도 100여 개의 가구에서 정전이 보고됐습니다. 내일은 하늘이 맑고 쾌적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토요일에는 다시 소나기를 동반한 폭풍이 예보됐습니다. 일요일에도 소나기가 내리며 다소 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여름방학 첫날을 맞이해서 무료로 운영되는 뉴욕시 50개 야외 공공수영장이 오늘 일제히 개장됐습니다. 뉴욕시 공원국은 27일 뉴욕 시내 50개 야외 공공수영장이 개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2년 만에 1,900만 달러의 보수공사를 마친 퀸즈 아스토리아팍 수영장이 개장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아스토리아 수영장은 330피트 길이로 100만 갤런의 물이 들어가는 뉴욕시에서 가장 큰 수영장 규모를 자랑합니다. 1936년 여름에 오픈한 아스토리아 수영장은 약 100년 된 시설로 뉴욕시에서 대대적인 보수공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보수공사로 아스토리아 수영장은 새 필터 시스템으로 교체했고 풀데크와 라이닝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뉴욕시는 39개 야외 수영장의 보수와 신설을 위해 향후 5년간 1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 공원국이 운영하는 수영장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까지 오는 9월 8일까지 운영됩니다. 오늘 새벽 브루클린에서 화재가 발생해 4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해당 건물에서 불길에 휩싸인 전기 자전거와 배럴이 여러 개가 발견됐습니다. 브루클린 미드우드 구역의 에비뉴 M의 한 아파트에서 오늘 오전 6시 40분경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은 건물 천장과 입구까지 가득 메웠습니다. 이 화재로 최소 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그중 1명은 위독한 상태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전기자전거로 추정되는 불길에 휩싸인 물체를 건물 밖으로 끌어내고 진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오전 7시경 화재가 거의 진압됐지만 불에 탄 건물의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건물에서는 전기자전거를 비롯해 여러 개의 전기자전거 배럴이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맨하탄 교통 혼잡세 시행 보류로 인해서 재원 확보가 어려워졌다며 이번 전철 연장 공사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MTA는 어제 혼잡세 연기 결정 후 첫 정기 이사회를 열고 찬성 10대 반대 1로 교통 혼잡세 연기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또한 혼잡세 연기로 인한 165억 달러의 예산 감축에 따라서 이해빈율 전철공사, 지하철 신호 시스템 교체, 250대의 전기버스 보급과 신형 전철 교체, 23개 전철역 엘리베이터 공사 중단 등을 공식화했습니다. 다만 임원들은 언젠가는 교통 혼잡세가 시행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투표는 중단이 아닌 지연에 합의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이번 여름이 2017년에 지옥의 여름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이미 극심한 교통체증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5월까지 이미 50개의 전철이 319건의 주요 사고로 인해 지연된 바 있으며 이는 작년 동기 대비 50% 높은 수치입니다. 앞서 혼잡세 시행으로 뉴욕시 교통체증은 약 17%가량 감소할 것이 예상됐으며 MTA는 그로 인한 연간 10억 달러의 수익으로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에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어제 이사회 회의 후 성명을 통해 MTA를 위한 추가 지원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지난해 미 전역에서 교통체증이 가장 극심한 도시로 집계됐으며 시카고와 LA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교통 데이터 분석업체 일닉스가 발표한 2023년 글로벌 교통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는 지난해 교통체증으로 길에서 보낸 시간이 1인당 평균 101시간, 이에 따른 시간과 연료를 돈으로 따지면 손해액이 1,762달러에 달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해 미 전역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도시로 확인됐으며 2위는 시카고로 길거리에서 허비한 시간이 연 96시간, 이에 따른 금전적 피해는 1,672달러였습니다. 또 3위는 로스앤젤레스로 길거리 허비 시간이 89시간, 피해액이 1,545달러에 달했고 4위는 보스턴으로 허비 시간이 88시간, 5위는 휴스턴으로 허비 시간이 83시간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는 지난해에도 교통체증 1위의 불명예를 안았지만 길거리 허비 시간은 2022년 105시간에서 4시간 줄어들어 조금이나마 교통체증이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맨하탄 다운타운의 1마일 이동 차량 속도는 시속 11마일에 그쳤고 뉴욕시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구간은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웨이의 LI 분기점에서 맨하탄 브리지 앞 4마일 구간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 곳곳에서 여름을 맞아 차 없는 구역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썸머 스트리트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됩니다. 뉴욕시는 7, 8월 특정 토요일마다 뉴욕시 곳곳의 차량 통행을 폐쇄하고 시민들이 액티비티를 하거나 공연 등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썸머 스트리트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운영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였지만 올해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운영 시간을 2시간 더 늘렸습니다. 뉴욕시 썸머 스트리트는 7월 27일부터 8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운영됩니다. 퀸즈의 경우 7월 27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버논 블러바드 일대에서 썸머 스트리트가 진행됩니다. 맨하탄은 브루클린 브리지 입구부터 웨스트 125가 일대까지 오에비뉴와 파크 에비뉴를 따라 썸머 스트리트가 운영됩니다. 뉴욕시 5개 보로에서 올해 운영되는 썸머 스트리트 구간은 약 20마일에 달할 전망으로 작년보다 썸머 스트리트 구간도 33% 확장됐습니다. 뉴욕시는 당초 맨하탄에서만 썸머 스트리트를 운영하다가 지난해에는 5개 보로로 확대해 큰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오늘 밤 대선 후보 첫 TV 토론이 실시 중인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7개 경합주 중 5개 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전국과 주 단위 여론조사와 2016년과 2020년 대선 투표 결과 등을 토대로 유권자들의 투표 경향 분석을 통해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7개 경합주 중 바이든 대통령은 펜실베니아주에서 동률, 위스콘신주에서 1%포인트도 안 되는 우세를 기록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머지 5개 주에서 우위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와 네바다, 아리조나, 조지아 등 4개 주에서 최소 4%에서 최대 5%포인트 이상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앞섰고 미시건주에서는 이보다 적은 3%포인트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5%로 7%포인트에 달하기 때문에 아직 7개 중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차 범위 밖의 우세를 보인 주는 없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선거 일전에 경제가 나아지면 바이든 대통령이 6%포인트 차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고 경제가 더 나빠지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1%포인트 간발의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즈가 시에나 컬리지와 공동으로 20일부터 25일까지 7개 경합주뿐만 아니라 미 전국 유권자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48%, 바이든 대통령이 44%로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섰습니다. 미국 유권자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오늘 밤 대선 후보 첫 TV 토론을 통해 지지 후보를 결정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P통신과 시카고대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1,08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이번 토론이 바이든 대통령 선거운동의 성공에 매우 혹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68%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번 토론이 선거운동의 성공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무당층 중 64%가 바이든에게 이번 토론이 선거운동 성공에 중요하며 56%는 트럼프에게도 이번 토론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68%는 TV 토론 전체나 일부를 생방송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고 75%는 토론회가 끝난 뒤 뉴스 등을 통해 짧게 편집된 토론 동영상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미국인 10명 중에 7명이 첫 TV 토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 토론 중요성이 바이든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토론이 아니더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민주당 지지자 중 42%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가 된 것에 만족하다고 밝힌 반면 공화당 지지자 중 59%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가 된 것에 만족하다고 밝혀 공화당의 충성도가 훨씬 강했습니다. 유명 통계학자이자 정치 분석가인 네이트 실버가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확률을 65.7%로 예측했습니다. 네이트 실버는 4만 건의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대선 예측 모델을 가동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확률은 65.7%, 바이든의 승리 확률은 33.7%라고 밝혔습니다. 네이트 실버의 대선 예측 모델은 대선 승리에 필요한 선거인단 과반수인 270명을 확보할 가능성을 예측한 것이며 일반 유권자 직접 투표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대선은 각 주별 일반 유권자의 직접 투표를 토대로 선거인단을 확정하며 50개 주 중 48개 주가 승자 독식제로 직접 투표에서 이기더라도 선거인단 확보에서 뒤지면 패배하게 됩니다. 실버는 바이든 대통령이 전세를 뒤집을 시간이 있으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부통령 후보로 카멜라 해리스 현 부통령이나 다른 사람을 지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실버는 바이든 대통령이 8월 여론조사에서도 고전한다면 대선 후보 사퇴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버는 2012년 오바마 대통령, 2020년 바이든 대통령 당선을 정확히 예측, 어느 정도 예측 모델이 신빙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동영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방미단이 한반도는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쏘는 등 위기 상황이지만 미 행정부와 입법부는 이를 의식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정동현 의원은 어제 한반도 평화 문제는 정부 여당의 전유물이 아니라 야당 외교가 필요하고 야당이 정부 여당을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며 국민을 안심시키고 흔들리는 평화와 안정을 되찾기 위해 방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 의원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우리가 서울에서 생각한 것보다 현저히 떨어져 있다며 서울은 긴박한 상황이지만 워싱턴에서 한반도 문제는 가자,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대만에 이어
아니며 그 다음 순위도 아니며 그보다도 한참 떨어져서 아예 시야에서 사라진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핵 6자 회담 수석 대표와 러시아 대사 출신인 위성락 위원은 국무부의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인 엘리엇간 차관보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능력에 대해 정교성이나 효율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어조로 이야기했다며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박미단의 이 같은 평가는 미국 정부와 의회의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한반도 문제는 외교 전략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으며 거의 잊혀진 수준이라는 것이 일반적 인식입니다. 특히 이처럼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거꾸로 김정은은 날 좀 보소라는 식으로 도발을 계속 주목을 받으려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동현, 김병우, 위성락 의원과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등으로 구성이 된 민주당 박미단은 지난 23일 뉴욕을 방문한 데 이어서 현재 워싱턴 DC에 체류 중이며 29일 한국으로 떠납니다.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엔화 가치가 추락, 1달러 가치가 170엔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아시안 통화 가치도 하락했습니다. 블룸버그 아시아 달러 지수는 어제 89.98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 2022년 11월 3일 89.091에 가장 낮은 것입니다. 아시아 달러 지수는 한국의 원화, 중국 위안화, 싱가포르 달러와 인도 루피아 등 9개 아시아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 지수의 하락은 달러화가 그만큼 가치가 상승했음을 의미합니다. 또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도 106.02로 지난달 초 이후 다시 106선을 돌파했으며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등 중남미국과의 통화 가치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지역 통화는 지난달 극우가 부상, 유럽 의회를 장악하면서 정치적 불안이 고조되면서 상대적으로 통화 가치도 달러화 대비 약세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엔화 가치는 1달러 대비 160엔 선을 넘어서면서 37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고 1달러 가치가 165엔을 넘어 170엔까지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엔달러 환율이 165엔을 넘을 경우 통화 방어에 나서 약 2 내지 3천억 달러를 투입해 엔화를 사들일 것으로 알려졌으나 과연 시장에 맞서는 조치가 승리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대 기아차와 포드의 맹추격으로 테슬라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50%선 이하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동차 매매 정보업체 마크라인스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테슬라의 미국 시장 판매량은 61만 8천 대이며 다른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 판매량 합계는 59만 7천 대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1년간 테슬라의 미국 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50%를 약간 넘었지만 6월 판매량 집계가 나오면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 50%가 깨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습니다. 이 같은 예측이 가능한 것은 현대차와 기아차 등이 인기 신모델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기 때문이며 반면 테슬라의 1분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13% 감소하는 등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 기아차를 합산하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어 2위이며 올해 1분기 판매량이 56% 늘었고 4위인 포드의 판매량은 86% 급증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기존 모델 S와 모델 3 등 두 가지 모델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새 모델 출시가 늦어지는 반면 다른 업체들은 기능이 업그레이드된 전기차 모델을 잇따라 출시, 테슬라의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호프 프로모 플러스 CD와 함께합니다. 똑똑하게 모을수록 착착 쌓이는 저축, 희망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지금 이자율을 고정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세요.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하원이 한국전 발발 74주년인 지난 25일 미주안인 이산가족 정보 등록 법안을 찬성 375대 반대 8로 가결시켰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만화영화 제작을 맡긴 이탈리아의 애니메이션 회사에 대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벌금 53만 8천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제 2023 국제종교자유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종교자유 침해가 여전하며 근본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지정을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퀸즈 베이사이드 포트타튼 파크에서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는 야외 음악회 등이 펼쳐졌으나 갑작스런 폭우로 불꽃놀이는 취소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퀸즈 써니사이드 47에비뉴의 한 공립학교 앞에서 트럭이 하굣길 학생들을 덮쳐 16세 소녀가 숨지고 8살 여동생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 주가가 어제 3.9% 상승, 1994년 7월 창사 이래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직원들의 주식을 주당 112달러에 매수하기로 했으며 이는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2,100억 달러임을 의미합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달 매물로 나온 단독주택이 48만 1,000채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은 77도, 밤 최저기온은 65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26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30분입니다. 이상으로 6월 27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